안녕하세요. 인터넷과 법, 사이버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 어, 이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윈 변호사 정우상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이 강의하는 그 경찰청 사이버 수사부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쉽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인터넷상에서 누군가 나를 뭐 비난하거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사이버 명예훼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인지, 그리고 어떠한 법 조문에 의해서 처벌하는 조항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지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강의를 접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청소년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교육을 토대로 사이버 명예훼손을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만약에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고요. 그 내용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드러내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또는 뭐 자격정지,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밑줄 그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람에는 어떠한 범죄의 사람이 포함되고 예가 있는지, 그리고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은 무엇인지, 공공연하게 이건 무슨 의미일지, 그리고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이 어떤 의미일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보통 사람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사망한 자는 포함이 될까 궁금할 텐데, 애초에 형법에서는 사망한 자, 사망자를 명예훼손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어서 공연성인데요. 공연성이라는 게 참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법률적인 표현으로는 전파 가능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건 즉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상태 자체로 공연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망. 뭘까요? 보통 인터넷상이죠. 인터넷상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이 되고요. 비방 목적, 뭔가 명예훼손을 했다면 아마 비방 목적은 대부분 인정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짓된 정보, 거짓말뿐만 아니라 사실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 자체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타인의 사회적 평가침해 및 진실의 적시라 해서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이름이 우상이니까 얘들아 우상이 이불에 오줌 쌌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에 우상이를 아는 사람,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에게 이 말을 했다면 공연성, 즉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저를 매우 잘 아는 사람, 저는 쉽게 표현하면 내 편이라고 하거든요. 가족이나 친척, 아주 친한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다면 소문이 퍼질까요? 아니죠. 내 편은 나의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가족, 친척, 아주 친한 친구에게 뭔가 비방할 목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자체로 국면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판례로서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전파 가능성, 공영성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은 인터넷을 통해 이 말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 인터넷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하는데 이 얘기를 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이 됩니다. 이 또한 처벌을 받겠죠. 그리고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허위 사실이든 사실이든 일단 누군가의 명예훼손을 한다면 이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게 1대1 대화를 통해 나를 비방, 약간 애매한데 나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에게 내 흠을 보는 거예요. 나한테 야, 너 오줌 쌌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체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할까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나한테만 이야기했으니까 나에 대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뭐 알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요. 만약에 다수 속에서 나를 비방했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그룹 채팅 많이 하시죠? 단체 카카오톡. 이거 하시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오줌 싼 걸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방한다.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겠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내가 명예훼손 당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예훼손 말고 모욕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심한 욕을 한 경우, 예, 공공연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에 대해서 심하게 모욕을 한다. 경멸적으로 표현하거나 욕설이나 혹은 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한다면 이 자체는 형법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라고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너무 명확하죠. 남들이 있는데 야 정상이 씨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남들 다 듣는 데서 나 혼자서만 있으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 혼자만 있으면 모욕죄 성립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예, 누군가가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살짝 볼까요? 이렇게 와서 귓속말로 나한테 욕을 해요. 아주 쌍스러운. 이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자체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욕을 했다면 이건 모욕죄가 성립하겠죠. 다른 사람이 어디에 있냐? 인터넷 공간도 포함이 됩니다. 인터넷 공간 속에서도 욕설을 한다면 예,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제받을 것이냐, 신고 방법, 또 주변에 당연히 법조인이든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이 경우에는 화면 캡처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화면 캡처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뭐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아시겠지만 PC 사용하실 때 프린트 스크린샷 버튼이 있어요. 예, 우상단에 보면 키보드 우상단에 보면 프린트 스크린샷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 누르시고 뭐 쉽게 표현하면 그림판 키셔서 붙여넣기 하세요. 컨트롤 V 하면은 그 캡처한 장면이 바로 뜹니다. 그거 저장하시면 되겠죠. 말고도 뭐 프로그램마다 이 캡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쨌건 그 증거를 모으셔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건 모욕을 하는 그 증거를 반드시 수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예, 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는 방법이 있죠. 경찰서 가서 고소장 작성하는 겁니다. 가시면 그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래서 이래 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간단히 써서 달라고 고소장 주십니다. 양식을 아니면은 비치되어 있어요. 거기서
고소장 간단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 직접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고소장 간단히 작성하셔서 제출하는 게 사실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인데 이게 진입장벽이 뭐 낮다고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다? 사실 좀 어렵잖아요. 이게 내키지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미리 경찰에 나의 사건 자료, 뭐 고소 내용을 미리 보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이라고 쳐보시면 돼요. 그냥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라든가 뭐 인터넷 범죄 신고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다 뜹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네모해놨죠. 신고하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뭐 동의하냐 개인정보 제3자 예, 동의 눌러주시고 자 이거 비동의하셔도 되는데 비동의하시는 경우에는 예, 직접 경찰서로 가라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예, 자신의 인증을 해야 됩니다. 나 신고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예,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인증을 하시고 그 다음 이 사안이 긴급한 사안인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예, 뭐 긴급한 사안 많죠. 이런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신고하고 싶으니까요. 이 경우에는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라고 예, 눌러주시면 오프라인인가요? 라고 물어요. 이게 뭐냐면 폭행 협박 이런 건 인터넷상으로는 뭐 야, 나 폭행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때리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직접 와서 뭐 협박을 한다던가 이 경우에는 자 폭행 협박 절도 뭔가 훔치는 거죠. 보이스피싱 실제로 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뭐 입출금한 경우 마약 뭐 이런 부분 성매매 이런 거는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버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사안이 아닙니다. 라고 눌러주시면 되죠. 그 다음, 자세, 예. 그 다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이버 명예훼손이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범죄 사실들 여기 나와 있죠. 뭐, 디지털 성범죄, 뭐, 인터넷 투자 사기, 이런 것들 다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아이템 거래하다가 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용이하시죠. 예, 이거 우리는 사이버 명예훼손 눌러서 들어가 줄게요. 그러면 우선은 알림이 떠요. 뭐냐면 인터넷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서에 한번 와달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편리한 게 인터넷으로 신고를 먼저 해놓게 되면 이 수사관,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사건이 배당이 되면 해당 수사관이 전화를 줘요. 아니면 뭐 배당 이전에라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한번 나와달라고 뭐 신분 확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먼저 연락이 오는 게 참 편해요. 그래서 시간 약속을 잡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게 되거든요. 음. 자, 여기 확인 누릅니다. 그런 안내예요. 그러면 어, 우리 신분을 밝히고 그 다음에 증거 자료를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뭐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여권 있죠? 여권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린트 스크린샷 한 거 있죠?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욕하고 있는 그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어주세요.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첨부를 해 주시고요. 뭐 대화 내역이 있으면 뭐 카톡 대화다 이러면 카톡 대화 참 캡처가 쉽잖아요. 첨부를 해 주시고 뭐 이런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첨부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뭐 어디다가 뭐 누구 멍청이 뭐 누구 오줌 쌌다라고 대놓고 써놓은 경우 이거 찍어 놓는 겁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음. 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나에 대해서 조금, 네.
내인적 사항을 간단히 기재를 하는 거죠. 인적 사항을 충분히 기재하시고 넘어가면 상대방 정보, 내가 아는 한에서 쓰는 겁니다. 모르면 여기 근데 별표, 빨간 별표가 돼 있죠. 이 내용은 어떻게든 써 주셔야 돼요. 뭐 모른다면 이름을 몰라. 그러면 성명불상이라고라도 써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재할 수 있는 내용 모두 최대한 기재를 해줍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요. 그다음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적용이 조금 무관한 내용이긴 한데 천천히 읽어보시고 피해가 이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피해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피해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면 이런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시고 신청을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 번복을 드릴게요. 이게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피해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여기 천천히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피해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답변 예시 보시면 그 예시가 나와 있어요.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신고 사유 힘들어서 그렇다 간단히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 간단히만. 그래서 그 이후에 요구하는 게시글 정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고 소인의 신분 혹은 정체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간단히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 어떠한 내용으로 나를 명예훼손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게 된 경위나 그리고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누가 볼 수 있는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밖에도 알고 있는 사람, 이 참 중요하죠. 명예훼손은 혹은 모욕의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 공영성을 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수사 참고차 물어보는 거니까요. 다 기재를 해주시고요. 예. 그럼 나를 특정한 것인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피해 내용이. 예. 특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또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거. 예. 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힐난했는가? 뭐 나에 대해 비난했는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뭐 게임상으로 만난 사람이면 누군지 정확히 모르되 뭐 게임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만났다. 나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 이런 거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증명 자료들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형사처벌 원하는지 여부, 수사 진행 여부 이런 거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는 진행이 안 돼 있다. 아니요 하고 민사소송 아직 시작 안 했겠죠? 아니요. 사실인가요? 예. 이렇게 그리고 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나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거 여기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명예훼손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거겠죠. 그게 우리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첫 번째로는 우리 개인정보, 애초에 내 개인정보 자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분별하게 내 정보가 이용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 생각을 적기 전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예, 생각해서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사실 혹은 거짓 자체를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타인의 명예훼손 성립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다만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 이게 아니라 단순 내 의견, 뭐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맛이 어떻다더라. 이런 의견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게재하시기 전에 이게 명예훼손할 만한 내용인가? 뭐 누군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거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음식 맛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내 의견 자체를 간략히 적어야지 이걸 또 막 주구장창 여기는 막 여기에 거짓이 섞이게 되죠. 뭐 맛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긴 주방장이 음식을 대충 만들어서 이건 거짓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청결 관리가 안 돼서 맛이 없다. 청결 관리가 안 돼서 가기 싫다. 이런 거는 청결 관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는 사실 혹은 거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맛이 없으면 그냥 맛이 없다만 하시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사실 혹은 거짓된 사실이 섞이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애초에 조금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참 딜레마죠. 간단히 피해 사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진요 사건인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타블로 아시나요? 에픽하이에. 에픽하이 타블로가 그 스탠포드 대학교 나왔다고 해요. 거기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이 타진요라고 합니다. 타블로에게 진실을 뭐 요구한다라는 타진요라는 이 카페에서 타블로가 거기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라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읽다 보면 진짜로 그럴듯해요. 진짜로 타블로가 거짓말 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이 타진요 혹은 왓비컴즈라는 그 뭐 사람 또는 무리들이 이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결국엔 처벌받았어요. 실형받았습니다. 이게 이때 전까지는 뭔가 인터넷 명예훼손 때문에 실형을 한다 생각하기 좀 어려웠는데요. 이 당시에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강하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인정해서 처벌을 강화한 거죠. 실형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페이스북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이거는 경찰청 자료 그대로 조금 따왔는데요. 이 누군가가 내 SNS에 올라와 있는 사진, 공개된 사진을 활용해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성중독자다. 음? 막 이렇게 해서 막 명예가 당연히 훼손되겠죠. 이 사진에 있는 분은 이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통신법상 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이 돼서요. 그래서 자기의 정보를 뭐 나를 잘 알리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유포가 되게끔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보수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사례죠. 카카오톡 단체방입니다. 이게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옥방, 이 지옥 카톡방, 감옥톡, 감옥톡이라고 하죠. 이 나가면 계속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명예훼손하고 직접적으로 모욕하고 예. 요즘에는 조금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이 줄어든 걸로 저는 아는데 그래도 존재하죠. 예.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게임상 욕설입니다. 베인이라는 뭐 닉네임을 가진 사람에게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뭐, 너 뭐야? 뭐, 너 병 뭐야? 뭐같이 하네, 진짜로 막. 대놓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을 할까? 쉽게 표현하면 성립되기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이 돼야 돼요.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 즉 주변 사람들이 배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경우에는 이거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길드나 어? 길드, 클랜 뭐라고 하죠?
길드, 클랜, 뭐 클럽 어쨌건 그 게임을 같이 하는 그 모임에서 이용이 되고 있다면 대부분 내가 배인이 누군지 알겠죠. 뭐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게임을 하는 경우는요. 이렇게 길드 회원들이든 그 특정 다수가 이 배인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진짜 이 게임의 고인물이야.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내가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나에 대한 신분이 어느 정도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이 아이디 사용하는 게 나다라고 특정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문제가 안 되려면 누군가를 특정해서 욕을 하면 참 안 되겠죠. 예.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이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특정이 된다라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게임하시면서 네, 욕할 때도 그냥 자기의 분풀이식으로 하는 것도 물론 욕이라는 게 좋지 않겠지만 분풀이식으로 그냥 나 스스로에게 나한테 욕하고 말지 누군가를 특정해서 대놓고 욕을 하는 것 참 예,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남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딱 집어서 욕을 한다? 매우 위험한 네, 행동입니다. 지금 정말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참 씁쓸한 사건인데요. 이게 음, 최선당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이 피해자는 최선당 운영하는 부부예요. 부부인데 어떤 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막 그 맘카페 같은 곳인가요? 이런 카페에 억울한 사실을 올렸어요. 동네 사람들 이 활용하는 카페들 있잖아요. 인터넷 카페. 뭐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되고 좋은 부분이 있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사실을 기재를 한 거예요. 임신 6개월인데 배를 걷어찼다고.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뭐 사과문 게시하고 해당 가맹점 폐업 조치했는데 인터넷상에서도 막 비난 비방하는 글이 넘쳐났죠. 그래서 결국 폐업하고 예, 이사 갔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임산부 피해자가 거짓말한 겁니다. 이런 사실은 없었어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돼야겠죠. 반대로 근데 막 뭔가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다 처벌받으면 세상에 정의는 누가 지키냐 이런 의견이 이런 반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면 명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산후조리원을 돈 내고 이용하는데 온수가 안 나와. 너무 힘들어. 너무 시끄럽고 음식이 간이 안 맞아. 그래서 여기 이 사실 그대로를 어디 뭐 인터넷에다가 만약에 올렸어요. 근데 산후조리원은 어때?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소하죠.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비방의 목적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실이다. 공공의 이익.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 여기 산후조리원 오면 너무 안 좋아라고 알리는 그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점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을 하면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분들도 사실을 이렇게 사실 탐사해서 보도하시잖아요. 이 보도했을 때 범죄자건 뭐 피의자건 아직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건 해당 사실이 보도됐을 때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예, 법률적 표현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요. 예. 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정보는 괜찮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조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애초에 우리가 피해에 노출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명예훼손하지 않는 것,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음, 내가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매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직접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를 최대한 하면 안 되겠죠. 다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 공공의 이익을 인정받기는 또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은 게임하실 때 함부로 욕하시면 안 돼요. 누구 막 특정하잖아요. 이 아이디 지목하면서 야, 너 뭐, 뭐뭐다 뭐뭐다 좀 안 좋은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뭐 조사까지만 가더라도 사건이 진행만 되더라도 너무 힘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괜한 걱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 사이버 인터넷과 법,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고요. 저는 법무법인 윈 정오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